3월 6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4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볼 게 많다는 게 검찰 입장인데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소환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면서도 날짜는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신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드디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이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3월 14일 9시 30분 피의자로서 조사하기 위해 소환 통보했다. 그동안 진행된 수사 상황을 감안할 때 실체적 진실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소환 날짜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의 오늘 이 전 대통령 소환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한 이 전 대통령 수사 상황 보고 이후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수사 경과 등을 종합하면 이 전 대통령 직접 조사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스 미국 소송비 삼성전자 대납 등 이 전 대통령이 관여됐다는 의혹을 받는 뇌물 혐의 액수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다스 100억 원대 비자금 의혹 등 조사할 내용이 방대합니다. 관련해서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자료를 그동안 충분히 수집했고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다며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말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4일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날짜여서 구체적인 소환일은 협의를 거쳐 정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충분히 지킬 것이지만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 출신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8개월간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핵폭탄급 미투가 터지면서 그야말로 메가톤급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경찰이 즉각 인지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안희정 지사 성폭행 논란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안 지사에 대한 처벌 가능성과 수위 등을 장한지 기자가 심층 리포트로 정리해봤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정무비서 김지은 씨는 안 지사에게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자신의 기억이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내놔야 될 예를 들면 증거라든가 하는 것들도 지금 있으십니까? 제가 증거이고 제가 지사와 있었던 일들을 모두 다 얘기할 것입니다. 제 기억 속에 모두 다 있습니다. 김지은 씨는 그러면서 안 지사가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한 텔레그램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문자를 보면 미안, 내가 스스로 감내해야 할 문제를 괜히 이야기했다. 미안, 괴념치 말거라 등의 내용입니다. 문자만 보면 성폭행에 대한 사과로 보긴 애매하고 뭔가 다른 사안에 대해 신경 쓰지 말라는 내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수사는 거의 전적으로 김지은 씨와 안희정 지사의 진술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유무죄 판단의 절대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른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거나 묘사하기 힘든 진술일 경우 직접 증거가 없어도 성폭행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게 우리 법원의 경향입니다. 폭력 사건은 피해자 진술 한 가지만으로 기소가 되고 형사처벌까지 가는 거예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되죠. 하지만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대방이 폭행이나 협박 등 위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으면 성폭행 혐의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현직 도지사와 정무비서라는 관계 자체를 업무상 위력의 관계로 볼 수 있느냐, 즉 별다른 협박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어도 저항할 수 없었느냐가 유무죄 판단의 핵심 쟁점입니다. 이런 업무상 상하 간 관계,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협박이 없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준다든가 내지는 어떤 그 인사상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하나의 우위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위력이라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만큼 경무관인 충남경찰청 2부장이 직접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다. 모두 다 제 잘못이다라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힌 안희정 지사는 현재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경찰은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진술을 듣는 한편 모두 다 제 잘못이라는 안희정 지사의 발언의 취지와 성폭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안희정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오후 5시 현재 130건 넘게 쇄도하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의 성폭행 논란 파장과 여파가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확산될지 지금으로선 가늠조차 힘들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경찰 입장을 거듭 강조했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분위기가 어땠는지 정한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경찰의 핵심 요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큰 틀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입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검사가 경찰의 모든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보유해 경찰 수사를 자의적으로 방해할 우려가 있다.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검경 관계를 협력 관계로 두는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사의 제19 감싸기, 경찰 수사 가로채기 등 악용 시에도 이를 견제하는 수단이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검경 간 협력 관계 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경찰권 비대화 우려에 대해선 경찰행정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가 경찰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의적 정보 수집이나 사찰 우려 등이 제기되는 정보경찰도 관련법과 경찰청 내부 훈령 등을 바꿔 치안정보에 한해 정보활동을 통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순혈주의와 폐쇄성, 고위직 독식 비판을 받는 경찰대 개혁 방안도 밝혔습니다. 현행 21세 미만인 입학 연령을 40세 이하로 확대해 현직 경찰관의 편입을 허용하는 등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조직의 논리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사법적 평등과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되고. 안희정 충남지사 성폭행 논란 등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경직된 경찰 내 조직 문화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상급 간부들은 다 남성 위주로 돼 있고 여성의 하급자 위치에 놓여 있고 그리고 계급으로 이렇게 서열화돼 있는 직장이죠. 이철성 청장은 제기된 모든 현안에 대해 정의롭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종속적이고 지휘를 받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적이고 서로 견제하는 기관으로 바꿔달라는 것이 경찰 요청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개헌과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경찰의 입장이 어느 정도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정한솔입니다. 네, 사람은 보는 대로 믿기도 하지만 믿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본다는 말이 있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 전 수석이 구치소 수감 이후 지금까지 책 2권을 영치품으로 전달받았다고 하는데 우 전 수석의 심경이 그대로 드러나는 책이라고 합니다. 어떤 책들인지 석대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지난해 12월 결국 서울구치소에 송환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우 전 수석은 지난 1월 24일 한 권의 책을 영치품으로 전달받습니다. 극우 농객 변희재 씨가 지난해 11월 출간한 손석희의 저주란 책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검찰 수사 단초가 된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는 내용입니다. 본문엔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있을 수 없는 수준의 조작을 감행해온 손석희가 줄곧 대한민국 언론인 신뢰도 1위 자리를 지켜온 손석희의 저주에 빠져있다. 손석희의 저주는 태블릿 PC 조작 보도를 통해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자체도 무너뜨릴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태블릿 PC 조작 보도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손석희 하나의 신화를 벗겨내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걸려있는 손석희의 저주를 걷어내는 일이다 등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책은 출간 후 교보문고 등
대형 서점에서 5주 연속 정치사회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서울구치소 측은 이 책을 우병우 전 수석이 먼저 요청했는지 등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용자 근황에 대해서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열흘 뒤인 지난 2일 우 전 수석은 다른 책 하나를 또 영치받습니다. 강민구 전 대법원 도서관장이 쓴 인생의 밀도란 책입니다. 이 책은 날마다 비우고 단단하게 채우는 새로 고침의 힘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의 영역에서부터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기에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는 초조함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등의 내용 소개가 눈에 띕니다. 항소심을 준비 중인 우 전 수석의 지금 처지나 심경과 뭔가 묘하게 겹치는 듯합니다. 강 전 도서관장은 최근 법관 인사에서 서울고법으로 배치돼 현재 민사 29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 2009년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전 대법관을 옹호하는 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직원을 격려하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신 전 대법관 사태는 일선 판사들이 대거 반발하며 5차 사법파동으로 번졌습니다.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고 날마다 비우고 단단해져라 라는 책을 읽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이 항소심에서 어떤 논리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군 위수지역 외출 외박 적용 폐지 논란,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어제에 이어 이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이게 지금 외출 외박 위수지역 적용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 소집할 경우에 부대장이 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에 근거합니다. 이게 보니까 장성급 지휘관이라고 돼 있던데 그럼 해당 지역 사단장이나 군단장을 지칭하는 걸 텐데 그럼 일선 연대나 대대 이런 데는 어떻게 위수지역을 누가 어떻게 지정을 하나요? 지금 이제 부대관리 훈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부대관리 훈령에 의하면 그 지역적 또는 시간적 제한을 고려해서 지휘관이 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부대 지휘장, 일선 대대장이나 군대 연대장 등이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별다른 법 개정 없이 일선 지휘관들이 그냥 위수지역 제한만 풀면은 바로 위수지역을 벗어나서 외출 외박을 나갈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상인들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생계가 걸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이렇게 돼 있다고 해도 이게 헌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거주 이전의 자유에 더해서 지금 이미 제한하고 있는 것에 더해서 외출 외박할 때도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외출 외박까지도 이렇게 심각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교통수단도 좋지 않고 통신수단도 좋지 않고 하니까 군인들이 너무 멀리 가 있으면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돌아올 수도 없고 연락도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만들었던 제도인데 지금 교통수단도 굉장히 좋아졌고 통신수단도 굉장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출 외박 지역 제한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라서요. 기본권적인 의미에서만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법적으로는 그렇더라도 상인들로서는 말 그대로 생계가 달린 건데 이건 한두 지역도 아니고 한두 명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상인들의 경제적 기본권 내지는 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권 충돌의 문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기본권 충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이 그 인근 접경 지역에 해당하는데 접경 지역 상인들이나 그곳 주민들이 얻고 있던 이득은 사실은 반사적 이득에 불과합니다. 군인들의 위수 지역을 제한하는 이유는 안보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곳 상인들의 경제를 부흥시켜주기 위해서 위수 지역을 제한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보 때문에 제한했던 것을 풀었는데 마침 그러는 통에 이분들의 경제적 이익이 좀 침해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호해야 되는 또는 기대 가능한 보호 이익은 원래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한 상황, 종전도 아닌 휴전 상황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십 년, 거의 100년 가까이 경제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조치를 국가가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접경 지역 상인위원회가 국방부
면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뭐 다른 해결책이 좀 제시되거나 하는 등으로 뭐 해결책의 빌미가 또는 뭐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먹고 사는 사람들 먹고 살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8일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등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위헌 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엽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람 및 공천 개입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오늘 1심 공판 준비 기일을 당초 예정됐던 27일에서 16일로 변경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혐의와 관련된 다른 국정원 사건 재판과 심리 속도를 맞추기 위해 검찰 및 변호인단과 협의를 거쳐 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에 앞서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을 내일 재소환합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전후해 불법 자금을 수수하고 2011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26일 한 차례 검찰에 소환된 바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0일 행정소송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행정법 특별연수를 진행합니다. 변호사 의무연수 8시간이 인정되며 참가 희망자는 8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3월 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